대출 받아서 그 빌딩 투자해 놨는데 금리 오니까 이자 비용 증가하죠. 거기다가 임대료는 적게 들어와요. 좌우 쌍끌이 폭탄을 맞는 거네요. 그 오피스 가격 막 떨어지고 난리 났을 때 오피스 투자 어떻습니까? 어떻게 쌍값을 사러 가야 됩니까? 네. 고수한테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미국의 오피스에 투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형님 비행기 표 끊을게요. 제가 같이 가시죠. 이게 예를 들어서 덜 빠졌는데도 오를 수 있다면 그냥 사는 거예요. 네네. 근데 많이 빠져도 모르 오르면 사면 안 돼요.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네. 지금 경제가 되게 힘든 게 네. 이제 구조적으로 금리가 안 떨어지고 그렇죠. 오르니까 예. 그런데 기준금리를 낮추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이게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네. 근데 이게 물가가 오르는 게 예. 전 구조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단순간에 떨어질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 되는 건데 네. 이렇게 고금리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리가 일단 높으면 이자 부담에 직격탄을 맞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대출이 많은 그렇죠. 그 주체들이나 분야가 향후로 점점 더 어렵게 될 거라는 거죠. 예. 근데 미국의 뭐 그 경제 주체라든지 분야 중에서 네. 대출이 가장 많은 데가 있어요. 네.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게 되게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대출은 좀 끼겠지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그렇게 게 포션이 뭐냐면 높을 정도입니까? 네, 네. 흥미로운 게 뭐냐면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이 있고 예. 일반 상업용 그 부동산이 있잖아요. 오피스나 그냥 빌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2008년 서브프라임은 네. 이제 주택 시장에서 온 거죠. 아우 발음 좋으신데 서프라임. 예. 이어가시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때는 주택 시장에서 워낙 부채가 컸고 파생 상품 등의 문제가 생겨서 그때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아.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가게 우리로 치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사실은 거기에 대출을 하고 그 대출 상품을 막 쪼개서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파생을 키운 게 서브프라임인데 그렇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그때는 가계부동산 쪽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하는 부동산.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예. 한번 어려워졌으니까 네네네. 거기는 미국에는 가계부동산은 굉장히 튼튼해요. 지금. 아 그 이후에 조금 예방주사 많이 맞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괜찮아졌습니까? 대출도 많이 안 해주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로 얘기하면 소득 대비해서 예. 이렇게 대출 관행도 잘 아하. 이루어졌죠. 예. 그리고 뭐 파생 상품 같은 것도 잘 이제 투자 아. 상품이 안 만들어지고 네. 워낙 뒤였으니까. 예.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 예. 거기 막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뚝을 다른 타고 데 옆으로 찾는단 가야죠. 말이에요. 예. 돈 벌 수 있는 데 찾아요. 그게 그렇죠. 돈이잖아요. 그럼요. 뭐 어쨌든 찾아. 특히 저금리였으니까 예. 대출을 일으켜서 네. 돈을 벌 때는 막 찾아간 거죠. 아하. 근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대출 받아서 수익 내기에 가장 좋은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거가 안 되니까 어디로 쏠렸냐면 상업용으로 쏠린 거예요. 저금리일 때 미국이 저금리일 때 그 돈을 받아서 네. 부동산 관련해서 돈을 벌고 싶은 미국의 이 부동산 경제가 가계 쪽 거주용 부동산이 막히니까 포기한 게 아니고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으로 네, 상업용 부동산, 특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또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왜요? 세계의 경제 수도니까 그렇죠. 설마 미국에서 뭐 공실이 나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워낙 좋아지니까 예. 야 이거 뭐 계속 좋아지겠지. 임대료 오르고. 그러면 그 상업용 부동산에 약간 그 대출이 많이 끼어서 개발이 되고 막 화랑을 탄 게 그러면 한 10몇 년 이상 쭉 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예. 최근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이 그래프 하나를 네네, 차트 한번 보시죠. 그 요거 보시면 네. 이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요. 네네네. 엄청나게 증가했죠. 뭡니까 지금 2015년에서 출발해서 지금 8년새 예. 거의 뭐 7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네네네. 대출액 전체가 얼마 주냐면 3천조 원입니다. 아휴. 그리고 파생하고 관련된 상업용 대출까지 합치면 예. 거의 뭐 4천조 원이 넘어요. 이거는 뭐 역시 충격적이죠. 천조국 하지만 진짜 사이즈가 넘사벽이네요. 엄청나네요. 네. 지금 상업용 부동산 대출만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근데 이렇게 일단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예.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야. 이자 비용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네네. 어쨌든 펀드멘탈 일종의 예. 임대도 잘 되고 문제가 예. 없으면 이자 그렇죠. 내면서 버텨낼 수 있는데 이자 내도 임대료로 커버하고 그러면 요즘에 그런데 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그래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말씀해 주시죠. 예, 보세요. 이게 미국 전역의 오피스 공실률인데 19% 거의 20%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뭡니까 지금 19년부터 4년 사이에 12에서 출발한 게 19까지. 근데 이게 상상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오피스 빌딩이요 20%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저게 또 미국 평균이군요. 네. 다음 장 한번 그러면은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지역별로 또 아하. 굉장히 달라요.
보세요. 아이고, 샌프란시스코는요 27%가 비어 있어요. 난리 났네요. 거진 30%네요. 야, 충격적이네요. 저런 도시는 사실상 그러면 건물로 치면 하나 건너 하나가 사실은 통으로 비어 있던지, 한 건물로 치면 1, 2층 빼고 4, 5, 6층이 다 비어 있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여름에도 아니, 뉴욕도 높네요. 야.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샌프란시스코가 사실은 뭐 IT 기업들 엄청 많은 그렇죠. 곳이고 네네네. 그랬는데 지금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대출 받아서 그 빌딩 투자해 놨는데 예. 금리 오르니까 이자 비용 증가하죠. 아하. 거기다가 임대료는 적게 들어와요.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좌우 쌍끌이 폭탄을 맞는 거네요. 그쵸.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시작인데 네. 내년부터 이게 뭐냐면 대출 만기가 돌아와요. 아, 얘네들도 대출이 뭐 쉽게 말하면 3년짜리, 5년짜리 뭐 상품이 있겠지. 예를 들면요. 어떤 식으로 만기에 걸려 있는 게 내년에 많이 돌아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대출 만기는 또 어떤 의미냐면 네. 이런 상업용 부동산은 대부분 또 펀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누가 막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수천억 빌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펀드를 구성해서 투자해놨다고. 예. 그래서 그 펀드의 일종의 만기도 돌아온다. 아하. 두 개가 만기가. 근데 이거 투자해놓은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투자하겠습니까? 돈 달라고 하지. 그러겠죠. 그렇죠.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도 돈 갚으라고 하지. 예. 그리고 펀드에서도 환매하려고 네. 하지. 그럼 이거 부동산을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 누가 사가겠습니까? 살 사람도 없고 매물은 더 쌓이는, 더 쌓일지도 모르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게 요 딱 구조 맞춰놓은 거였는데 네. 금리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니까 한 방 맞았고 공실률이 높아지니까 거기서 또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건데 네. 여기서 공실률이 높아지니까 또 한 방 맞았는데 네. 만기까지 오면서 또 한 방. 네. 그러면서 매물 보니까 이제 건물 값도 내려갈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걸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만기가 들어서 돈 갚으라고 했는데 물건이 팔리질 않아요. 예. 그러면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못 갚으니까. 예. 그럼 경매 경매 가야죠.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아. 그래서 제가 볼 때 세계 경제에서 저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지금 취약하고 위험하다. 특히 2024년. 아이고, 내년이 어떻게 보면은 또 경제가 나아지냐 어쩌나 저쩌나 하는데 큰 폭탄이 지금 째깍째깍 시간표를 타임테이블 가고 있는 거네요. 근데 저는 예. 여기서 약간 음모론이 하나 있는데 아, 좋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를 네. 부각 안 시키고 있어요. 미국이요? 네. 왜죠? 왜일까요? 선거?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예. 아까 이제는 평론가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무슨 말씀하냐면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네, 예. 계속 좋으면 네. 이 고금리 경제로 압박을 부채가 많은 나라인데 네. 이거 견디겠습니까? 네. 구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좀 예. 커져야 네. 사실은 갑자기 경기가 위축되고 그렇죠. 그런 일종의 트리거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찾는 게 아닌가. 음. 그래야 뭔가 명분이 생기고 경기도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음모론을 좀 더 보태면 내버려 두고 있다. 네, 그래서 여기 뻥 한번 크게 터지라고. 터질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그 음모론이 뭐 맞다면 예를 들어서 네, 네. 거기에 터질 때 터지는 것 때문에 경제가 내려가고 저금리로 돌고 뭐 그렇게 해서 이득 보는 쪽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폭탄 안고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폭탄은 많지 않다. 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상업용에 투자된 우리나라. 연금이라든지 이런 예, 데가 예. 조금 투자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아요. 아무튼 국내 익스포저가 생각보다 심하지는 않은 그렇죠. 않은 상황입니까? 그렇죠. 공급 예. 기관들이나 뭐 있긴 있겠지만 있긴 당연히 있죠. 한데 절대 규모가 되게 크지 않아서 네네네. 저는 이걸 위험하지만 네. 매크로도 크게 움직이고 변동성이 있지만 네. 사실 기회를 잘 보자. 어떤 미국 시장에 하나의 변곡점을 작용할 수는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오피스 가격이 막 떨어지고 난리 예. 났을 때 오피스 투자 어떻습니까? 어떻게 싼 값에 사러 가야 됩니까? 네, 잠깐 네. 나 원컷. 보수한테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쓸데없는 거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냅다 파는데 계속 반대 매매하시면서 지금 13일 연속 매수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른 생각이 이렇게 필요한데. 약간 다른 생각을 해보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왜 이런 계속 이어가 보죠. 너무 이런- 재밌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 제가 뉴욕에 출장을 가끔 가잖아요. 네. 근데 5년 전인가 네. 뉴욕 출장 갔는데 더 뉴요커라는 호텔에서 묵었어요. 예, 유명한 호텔입니까? 더 엄청 아니 일단 뉴요커라는 이름을 달고 있잖아요. 그 역사가 막 조지 포먼이 그 밑에서 권투 경기하고 이런데요. 그런 호텔이군요. 네. 근데 딱 가봤더니 저희는 애널리스트 생활 오래 난 했으니까 뉴욕 안 가봐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애널리스트 생활 오래 했으니까 한 4시, 5시면 눈 떠져요. 그렇죠. 거기서 똑같아. 시차가 있어서. 그래서 네. 아침에 딱 있는데 할 일 없잖아요. 예. 근데 역사가 오래된 호텔이니까 뮤지엄이 있더라고. 네. 호텔에, 지하에. 예, 딱 예. 하는데 놀랐어요. 그 네. 호텔이 테슬라가 거기에서 사망한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시죠? 알죠, 예. 우리가 예, 쓰는 우리가 교류 그 전기를 만든 발명했는데 예. 그 특허를 예를 들어서 직류는 에디슨이 발명하고 그렇죠. 테슬라가 발명했는데 그랬죠. 에디슨은 그거를 특허를 팔고 네.
뭐 D 같은 데 팔고 그걸 돈을 번벌이로 활용했죠. 네.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해. 에디슨은 그렇게 그랬고 테슬라는 네. 그 특허를 개인으로 이용하지 않고 오픈을 해요. 네. 그러면 자기는 돈 없이 죽어요. 아하. 그래서 집도 없어서 그 호텔에서 죽는다고 아이고. 해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테슬라 방도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부차적인 거고 그만큼 이제 그 호텔이 유명하다는 거죠. 예. 근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호텔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뉴욕 호텔의 주인이요? 네. 한국 사람이요. 이서진 아니겠지? 그런데 예. 더 충격적인 게 그 호텔을 언제 샀는지 아세요? 1970년대 후반 오일 쇼크 왔을 때 뉴욕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뉴요커라는 호텔을 한국 사람이 샀다고요. 야 이럴 때 아닙니다, 여러분. 아. 달러 만들어서 물건 보러 갑시다. 네. 임장 가자, 뉴욕으로. 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시리즈로 개성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미국의 오피스에 투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형님, 비행기 표 끊을게요, 제가. 같이 가시죠. 이게 아니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몇천원짜리 어떻게 사느냐 쉽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야,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리즈로. 어쨌든 아무튼 저는 오히려 하락장에서 또는 지금 큰 위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새로운 기회도 포착될 수 있다. 엄청. 아하. 여러분, 그래서 맨하탄의 빌딩에 투자할 수 있다. 이야. 그런 상품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막 위험해 이게 아니고요. 그럼 하나만 더 기회가. 여쭤볼게요. 네. 그런 측면은 당연히 경쟁과 거품이 꺼지면 거기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건 이제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사실 휙 지나가는 기회인데 요것도 그렇게 미리 봐라. 그 기회라는 게 또 그런 뭐 저거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 보면 앞에는 머리가 없고 뒤에는 머리가 있어서 뭐 그런 얘기처럼 맞아요. 지금 잡아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거는 우리도 사실은 부동산 관련해서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뭐냐면 못 터뜨리는 이유가 이게 PF가 되고 뭐 가계부채가 되고 어쩌고 해서 뭐 흘러가면 시스템으로 전이될까 봐 걱정인데 미국은 그런 걱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 거기 물려있는 단순히 수익자들, 펀드 수익자나 건물주들이 당하는 것가 아니라 로컬 은행 또는 그게 뭐 주은행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건 괜찮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만 네네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시스템 리스크, 시장 리스크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특히 금융 쪽에 리스크로 하면 크게 위축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금융위기 때하고 좀 다르게 어쨌든 저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건 이제 달러의 힘인 거고 그래서 금리 또 조절 능력도 있는 거고 또 돈 엄청 풀겠죠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최악의 상황은 어쨌거나 이번에도 SVB 뱅크에서 사태 때도 봤지만 사실 2008년 이후에 굉장히 그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나 연준이나 이런 단위에서 훈련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막 바로 하루아침에 맞고 그 다음날 맞고 한도 풀고 맞고 뭐 그런 즉시 조치를 내는 걸로 봐서는 대표님 말씀은 아무리 부동산이 터져도 시스템 리스크까지 오지는 않게 어느 정도에서는 딱 방어막이 쳐질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그런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복합적으로 큰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뭐 완전히 시장을 망가뜨리고 영원히 끝나게 하는 이슈는 아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투자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변동성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같은 그래도 G1이고 뭐 뉴욕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그런 그 공백을 지구적 자본이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스페인이 망가져. 그러면 영원히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스페인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렇지. 뭐 튀르키예 망가져도 우리가 터키 예를 들면 물가 고온 물가 때문에 그때 막 인플레 나고 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얼마였더라? 예를 들면 뭐 100억짜리 건물이 뭐 8억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그리스 위기 났을 때 그리스 집값 막 폭락했을 때 가서 사자. 그게 왜 위험하냐면 싼 거는 좋아요. 근데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산 투자를 하실 때 중요한 건 가격이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를 수 있느냐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도 여러분 빠져서 싼 게 아니라 지금 오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주식이 지금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 오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저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언제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시장이 빠질 때 외국이나 기관이 뺄 때도 낮을 때 들어가가지고 저점 매수해서 재미 보신 분들 많아요. 근데 방금 이 대표님 말씀처럼 그렇게 저점 매수하고 또는 반대 패턴으로 들어가서 재미 본 이유가 튕겨서 올랐는데 요새 장이 그럴 수 있는 장인지를 잘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내려간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당장 싼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내려가다고 싸다고 표현하는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르는 거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덜 빠졌는데도 오를 수 있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이 빠져도 모르도 오르면 사면 안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또 부동산이라는 게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빠지면 네네. 뭔가 투자자들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지금 방금 겨우 10분 얘기 나눠봤지만 굉장히 입체적으로 제가 상황을 보게 된 눈을 뜨이게 해주신 너무 좋은 말씀이셨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쨌든 이 문제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네. 해석할 수는 있는데 네네. 쉬운 문제는 아닐 거다.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오면 저희가 이제 해석이 필요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는 해볼 필요가 네.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셨으니까 귀하게 네. 오셨으니까 또 네. 국내 부동산 상황을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그때 다녀가신 이후에 정부가 부동산 관련한 대책을 뻥 하고 추석 연휴 직전에 냈어요. 짧게 한번 평가해 주시죠. 어떤 내용이 많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거 지금. 그러니까 예. 일단 이런 정책이 나온 배경이 있는데요. 네네. 뭐냐면 주택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예. 건설사들이 주택을 안 짓잖아요. 안 아파트. 좋으니까 안 짓는다. 네, 돈 너무 되면 당연하게. 짓겠지. 네, 예, 돈 되면 예. 짓겠지. 근데 안 좋으니까 안 지으니까 어떤 예. 얘기를 하냐면 그럼 나중에 3, 4년 후에 지금 안 지으니까 나중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또 오른다. 그게 지금 정부의 이런 논리죠. 정부도 그렇고 많은 뭐 예. 전문가들 있고 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런 우려를 불식이라고 할까요? 예.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대책을 발표한 거죠.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대책인데 하나는 뭐냐면 공공 분양 물량을 좀 늘리겠다. 예. 그래서 일단 물량을 내겠다, 공공으로. 네, 그래서 예. 12만 호 정도 추가, 12만 호. 추가 공급하겠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5년 네. 동안 270만 호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걸 어쨌든 계획을 잘 이행하겠다는 발표예요. 네. 이 정책은 뭐냐면 근데 보니까 구체적인 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이 정책의 진짜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두 번째. 그러니까 공급은 사실 우리나라 주택 공급은 지금 80% 90%가 대부분 민간 건설사한테 네네. 맡겨져 있기 때문에 민간 네.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데 이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는 게 이번 정책을 보면 네. 이런 거죠. 일단 PF 대출을 보증 확대해 주겠다. 아, 그러니까 물량 공급이 한 축이 이번 대책을 보면 물량 공급이 한 축이고 나머지는 이제 돈 문제인데 그렇죠, 그렇죠. 돈맥 경화에 걸려 있으니까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보증을 확대해주겠다가 이제 하나 나왔고, 네. 예. 그다음에 뭐냐면 뭐 다른 것들은 건설 사업 지원해주고 뭐 재건축 재개 활성화시키겠다는 예. 건데 그건 좀 뭐 원론적인 거고 사실 네, 이 부동산 PF가 예. 보증 지원해주고 뭐 여기에서 뭐냐면 정상화 펀드 같은 거 만들어주고 이러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게 왜 이러냐면 그러니까 부동산 PF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일종의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땅을 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네. 이게 부동산 PF예요.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 부동산 PF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PF가 130조 원이 걸려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될까요?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주택 착공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진행이 안 됐냐는 거죠. 펀드라든지 지금 대출 보증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이에요. 야, 아하. 부동산 사업의 순서를 1, 2, 3, 4 이렇게 보면 제일 처음에 땅을 사죠. 그리고 땅을 파고 공사비가 들어가고 분양을 하고 자금을 회수하고 네. 하는 건데 네. 왜 진행이 안 되냐? 뭐 자금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도 있지만 애당초 땅을 너무 비싸게 샀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이 고 땅을 비싸게 샀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 예. 그럼 분양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지금 땅은 비싸게 사놨는데 집값은 떨어지니까 예. 분양을 못 안 하고 있는 맞네. 거예요. 수익성이 안 맞아. 그래서 정부는 그러면 네. 이거를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더 보증을 늘려준다? 이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는 됩니까? 뭐냐면 예, 예. 집값을 올려주든지 그러든지 비싸게 샀으니까 더 비싸게 팔아라. 예. 이런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이 땅 비싸게 준 사람들을 싸게 내놓게 해야죠. 손해보고 땅 내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그 땅을 누군가 다시 싸게 사서 사고 사업에 동력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더 빨리 진행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대출 풀어주고 이럽니까? 그렇죠. 이게 금리가 또 높으는데 또 위험하죠. 네. 네네네. 그러면 그냥 아하. 놔서 구조조정 시켜줘야 돼요. 예. 아, 최근에 PF 관련해서 현장에 물려있는 상황에서 초기에 들어갔던 사업성 그 자체를 구조조정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서 땅을 비싸게 좀 책임지고 문 닫게 하고 문 닫게 그럼 하고. 자산 매각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럼 싸게 나왔을 때 누군가 그 땅을 싸게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집값이 떨어졌어도 땅을 싸게 샀으니까. 예. 그러면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하면 이거 안 팔리겠어요, 새 집? 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시장이라고요. 본질인데. 예,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좋아하는 시장이라고요.
그 방금 대표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이번에 대책에 뭔가 좀 영향 미칠 만한 그런 얘기 들어 있습니까? 없죠. 그럼 결국에는 또 그럼 이렇게 하면 정상화 펀드 만들고 보증 확대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버티잖아요. 버티는 거네요. 버텨요. 버티라는 거예요. 비싸게 산 사람들 이자 내고 뭐하고 진행 안 돼요라고 막 정말 아우성하고 곡소리 나니까 좀 버텨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어쨌든 버텨봐. 언제까지? 집값 오를 때까지. 근데 계속 안 오르면 이 사람들 더 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라고 하면서 폭탄을 이연시키는 그런 효과만 있는 정책이 나왔지. 그렇죠. 거기를 살짝 터트려서 사업성을 확보해서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정책은 안 나왔다. 네. 이게 근데 근원이 있어요. 왜냐면 레고랜드 때문에 부동산 PF 때문에 금융시장이 완전히 그랬었죠. 2천억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사실은 강원도청에서 벌인 일인데. 그리고 그거는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안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신용 압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잘못 땅을 샀으면 그러면 싸게 팔고 봐야지. 그럼 누군가 또 싸게 사고 그러면 싸게 분양해서 이렇게 시장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를 지금 정부가 어쩌면 그런 민간에서 괜히 그 곡소리 내는 거에 정부가 좀 속았다고 할까? 아니 민간에는 오히려 좀 정리하고 싶어요. 오히려? 하긴 거기 물린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정리하고 싶은데 지금 정리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속성인데 대책의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네. 그러면 생각하세요. 자본주의 가장 이렇게 성장하고 회복이 빠른 이유는 결국에는 유한 책임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그 기업은 예를 들어서 시행사라든가 뭐 이런 데는 문 닫으면 돼요. 뭐 어렵겠지만 문 닫으면 무한 책임은 아니에요. 유한 책임이야. 그게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또 그 자산을 싸게 사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유한 책임이 또 다른 회사가. 이게 시장이고. 근데 그거를 계속 막고 있으면 사실은 이 생태계마저도 위협한. 알겠습니다. 늘 오셔가지고 시장에서 잘 사실 다뤄지지 않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을 잘 짚어주셔가지고 대표님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눈이 좀 뜨이는 개안되는 느낌을 받아요. 미국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의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정부 정책 문제까지 아주 핵심만 딱 짚어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좋은 뷰 보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